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말,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역 투자 수요만 꿈틀댈 뿐이거든요. 이 재건축이 활성화되니까 전세 찾는 사람은 더 늘고, 그래서 전세난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셋값이 꿈틀거리니까 월세값까지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은행에 넣어놔 봐야 얼마 이자도 못 받는 전세 보증금보다는요, 당장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를 받기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드는 거죠.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월세값은 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책은 안 나오는 걸까요? 벌이는 안 늘고요. 거주 비용은 이렇게 높아만 가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서민들만 눈물이 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한다는 말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꿈틀입니다. 제2롯데월드 저축부가요, 오랜 줄다리기 끝에 조건부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4개월간 고민한 끝에 서울시가 오늘 공사장과 건축물의 안전, 교통, 석촌호수의 수위 이런 4대 분야의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라는 카드를 내놨는데 이상합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제2롯데월드 허가, 그 배경이 무엇인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거의 4년 만에 리터당 1,7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가운전자 입장에서야 반가운 소식이지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만 후시절을 맞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3부에서 국제유가 하락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4부는 국내 최초의 귀로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진희 차장님은 저희 목요일마다 증시해 주셨던 분인데 소속이 바뀐 게 아니라 동양증권이 유한타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의 두 번째 거래일인데 목요일이라서 그런가요? 또 시장이 별로 안 좋네요? 정말 목요일 날마다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적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이 항상 불안한, 그게 일주일간의 증시에서 보면 안 좋은 항상 흐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976.16포인트, 마이너스 15.38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은 상당히 급락했었습니다만은 반전하면서 코스닥 시장 569.84 플러스 2.8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시장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3,690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48억을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거래소는 매수를 하고 코스닥은 강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적인 매도를 9월 말까지 보였던 연기금은 어제부터 좀 매수를 전환된 상태에서 오늘도 좀 매수를 계속 이어갔고요. 투신권에서 오늘 한 1,500억가량 거래소에서 좀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제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 2,000선 내려왔고 네네. 오늘은 1970선까지 코스피가 내려왔는데 네네. 외국인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 딱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은 예전에도 계속 저희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말씀드렸지만 이머징 시장 쪽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달러 강세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이제 달러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달러 강세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 급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지수에 영향을 더 많이 줬고요. 외국인들은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차손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빠르게 좀 자금을 우리 시장에서 빼고 있고 특히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깊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또 일본 쪽의 엔화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유로화의 약세를 이끌면서 달러 강세의 흐름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혹은 뭐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는 불안감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뭐 나올 건 다 나왔던 네. 9월에 이제 FOMC 회의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기대감에 지수와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또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네.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해외에서는 뭐 하이드 채권형 펀드라든지 뭐 해치 펀드들도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시장의 매물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만 더 빠지는 건가요, 혹시? 네, 상대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원화가 또 상대적으로 또 빠르게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화가 더 약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 쪽을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들도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머징 시장 쪽에서도 비중이 좀 큰 편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쪽에서 좀 자금 이탈도 많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에서 뭐 공매도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삼성전자 추정 실적부터 발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뭐 리포트를 같은 경우 최근에 아니면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추정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다 보여줬다라는 논리 때문에 네.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좋지가 못합니다. 네. 대부분들이 뭐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지만 지수에 강하게 좀 연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또 실적도 그다지 호전적이지 못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너무 환율에 민감하긴 하지만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제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4분기도 사실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올려야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지만 전체적으로 IT 종목이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분위기를 좀 쇄신시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네. 일정 부분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1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최악은 10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알겠습니다. 110만 원 정도가 깨지게 된다라면은 반발 매수세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도 좀 걱정이네요. 불안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늘 관훈 토론회를 가진 것 같은데요. 네. 증세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네요. 네, 오늘 이제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증세에 대해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세입을 늘리고 또 네.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든 복지 지원을 마련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작년 박근혜 정부 취임 후부터 네. 증세 대신 기존의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가 또 이 회원 발굴 그리고
그럼으로써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이 미래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안 되면 네.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세를 고려하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해서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렇게 뭐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담배세라든지 이런 거는 가시화가 됐는데 네. 증세가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오늘도. 예. 그렇네요. 뭐 직접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대형세 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 뭐, 부가세 예. 이런 거 손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증세가 아니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증세든 아니든 어쨌든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증세, 이른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손대는 그야말로 진짜 증세들, 정말로 이 대형 증세들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약간 뭐랄까요? 약간의 정치적인 뉘앙스는 멘트인데요. 남겨놨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현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는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소득 환류 세제 얘기도 나왔나요? 그 부분도 이제 이건 뭐 이제 투자 내지는 고용 네. 촉진 뭐 이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을 네. 좀 돌아갈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증세 적극적인 아니다. 증세는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네. 뭐가 증세냐라는 건 사실 이게 말장난처럼 계속 가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정말로 이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와 같은 대형 세목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재벌 그 총수 사면 얘기도 요즘 많이 흘러나오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예. 그 원론적인 얘기였는데요. 네. 이제 애초 이 문제를 꺼낸 사람이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황 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고 자기는 이해를 했고 최 부총리 말로는 그리고 기업 총수가 구속이 되면은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경제 책임자로서 자기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그러니까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겠지만 결국은 좀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하실 거면은 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께서도 지금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는데 네. 원칙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여론을 좀 이제 결국 이런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여론 떠보기 내지는 여론 환기, 여론 조성 이런 국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말해봤자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어제부터 이제 게시가 됐잖아요. 네. 시행 첫날은 어땠다고 하나요? 굉장히 어제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소강 국면이랄까요 네. 눈치 보기 국면이랄까요 이통시장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하루 동안 이통 3사 간 번호 이동 건수가 4,500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준 이게 건가요? 단통법 시행 전에 하루 평균이 보통 16,000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정부가 보통 이 정도면 시장이 과열이다. 너무 보조금이 과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하루 평균 24,000건입니다. 근데 4,000건밖에 안 됐다는 거는 과열 기준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네. 과거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 이동 건수에 비하면 굉장히 시장이 소강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마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보조금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네. 신제품을 사도 그다음에 고가 요금제에 들어가도 한 15만 원밖에 못 받는다. 20만 원도 채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고시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지금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공짜폰까지 받던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네. 공짜폰이라는 얘기는 보조금을 근 100만 원 가까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공짜로 받는 거니까 100만 원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15만 원밖에 못 받고 2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 외에는 지금 아마 이 번호 이동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고시는 이렇게 됐는데
이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이 고시대로 지켜질지 이런 것들 아마 좀 지켜보면서 한 달 정도 상황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이야 또 잠잠했다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분리공시가 이번에 안 되는 걸로 통과가 됐잖아요.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편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네요. 그렇죠. 네, 벤처 주식왕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벤처 이 주식왕 그러면은 그 NHN 네. 네이버의 이해진 이해진 의장을 네.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으로 1위 자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김범수 의장의 상장 주식 보유 가치가 2조 원 정도 되고요. 2조 900억쯤 되고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주식 그 평가액은 1조 2천억. 꽤 큰 네. 폭으로 김범수 의장이 했는데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이 친구죠. 친구죠. 예, 서울대 동업했었고요. 공대 동기 동창인에다가 삼성 SDF 입사 동기고 맞아요. 또 네이버를 같이 만들었던 분들인데 지금은 어쨌든 이 적이 돼서 두 라이벌 적이요? 네이버와 네, 다음 경쟁자. 카카오의 이 두 업체의 수장이 돼가지고 또 네. 어떤 승부를 펼쳐나갈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NHN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NHN 엔터테인먼트가 떨어져 나오면서 네. 그 부분이 또 분리가 되니까 NHN과 NHN의 어떤 위치, 네이버가 갖고 있던 위치가 좀 많이 위협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포털로서의 네이버의 위치는 정말로 어떤 언론사를 능가할 정도로 공고한데 네. 과연 이 다음과 카카오가 결합을 해서 이 네이버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 나갈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그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이 쇼핑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조건부로 임시 개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4개월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 승인에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과 건축물의 안전, 교통, 또 석촌호수의 수위 이런 4대 문제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조건입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취소하겠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 사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런 조건을 걸고 승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자꾸 의문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건부 임시 승인의 배경에 대해서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나,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프라디아가 좀 예식도 뭔가 뮤지컬이나 그런 좀 자유분방한 거 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는 것도 한강 근처에 살고 또 공원도 여기 많이 이용하고 찾다 보니까 여기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이나 뭐 강남권에 있는 요즘에 뜨는 라움 이런 데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외진 게 이제 장소가 단점인데 예식장만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강변에 이런 저희가 또 여기 뒷배경을 좋아하거든요. 남산뷰라든지 이런 데 좋아하고 또 저녁 예식을 또 하고 싶어서 그런 야경이나 이런 강 분위기 그런 거 좋아서 또 결정한 것도 있어요. 프라디아는 2007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픈하게 되었고 한강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색다른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고객들한테 많이 좋은 쪽으로 이제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업장입니다. 수상 위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컨셉으로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웨딩을 하려고 하는 듯한 신분이 찾고 계시고 호텔보다는 정말 많이 저렴하고요. 견줄 만한 서비스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웨딩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결혼식은 1년에 한 150건 정도를 계획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가을 예식을 대비해서 거의 예약이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이제 내년 초라든가 자녀 예식 받고 있는데 아마 좀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한강에 있는 레스토랑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어요.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경치가 있고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결혼식, 돌잔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일단 까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휴대전화로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제2롯데월드요. 여전히 말도 많고 뭐 아직까지 탈이 다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빠르면은 10월 16일 얼마 남지도 않았죠. 조기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층부에 있는 쇼핑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싱크홀, 집안 문제는 해결이 됐나?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됐나? 라고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것도 해결됐다는 소식은 없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조건부로 서둘러서 허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심익섭 동국대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지만은요. 제2롯데월드 시민자문단에서 교통분과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심사를 하셨고 담당을 하셨나요? 롯데로부터 그 임시 사용 신청이 지난 6월 9일 날 서울시로 들어왔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민자문단을 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시민자문단이 23명으로 구성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문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제한됐던 것들, 현안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행되고 있는가 그런데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통분과 같은 경우는 네. 몇 가지 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그
탄천변 동측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네. 아니면 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이 있거든요. 네. 올림픽대로고 잠실 사거리 간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또 송파대로 그 지하 버스 환승센터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좀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TSM이라고 왜 그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건 어떤 잠실 건가요? 사거리가 늘 복잡하니까 네. 첨단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볼 수뿐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교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에 문제가 된 것들 이행이 어느 정도 됐나 그 정도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이런 관건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심사를 진행하셨잖아요. 예. 자문단이 그러니까 자문단의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내셨던 결론은 어떤 거였나요? 그래서 저희 교통 문제는 지금 원래 완성 시점, 그러니까 제1 롯데월드가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 도로 건설 이런 것 자체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시공도 안 된 부분도 많고 예. 또 지금 현재 그 잠실 사거리가 무척 복잡한데 지하 환승센터 이거는 지금 또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통 분야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적합성이랄까 이런 데서는 지금 완성된 것이 좀 약하다라고 예.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그러면 서울시에 보고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분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건축 부분도 있고 뭐 소방 방제 부분, 기계 부분, 교통 부분 다 있잖아요. 예. 이거 다 모아서 그러면 서울시가 조건부 승인을 지금 결정을 한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또 안전 파트가 있고요. 네. 또 환경 문제도 또 하나의 분과가 있고 네.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교통 시민 문제? 눈높이와 당장 지금 피부에 와닿는 교통 문제를 저는 집중적으로 봤는데 각 분야를 종합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혹시 서울시가 이 분과별로 어떤 결론을 받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과 보고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분과는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 그 안전 대책을 하겠다. 네. 환경 문제는 지금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석촌호 문제 이런 것이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예민한 게 이 교통 문제는 이게 임시 개장을 하면 곧바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일 예민하게 좀 저희들이 봤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석촌호수의 뭐 수위라든지 지반이 자꾸 꺼지니까 그 문제와 더불어서 교통 문제가 제일 관건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교통분과에서는 그러면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분과에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조건부로 얘기를 했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는 거는 시민 눈높이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의 판단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약속했던 게 어느 정도 이행됐는가만 너무 교통공학적으로 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네.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약속했던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탄천변이라든가 올림픽대로도 있지만 그 지하 주차장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그 교통 시스템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통 부분을 무척 강하게 그 전제 조건으로 달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주차장을 극단적으로는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승인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런 그 교통과 관련된 강한 그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게 올림픽도로 이 미연결 구간인가요? 예. 예, 거기도 지금 그 구간의 도로를 시공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완공은 4년 후에나 될 거라는 얘기도 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차장 폐쇄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 영등포 지역에도 타임스퀘어 들어올 때 주차장 폐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시 또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이쪽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분과에서는 우려하는 게 네. 임시허가를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그 불편함을 시민들한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통공학적으로만 이게 됐나 안 됐나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탄천변 동축도로가 열린다고 해서 네. 과연 잠재사거리로 오는 차들이 다 그리로 돌 것이라는 예상도 사실은 좀 어렵죠. 무망해요. 예. 실제로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올림픽대로 그 하부도로 이런 것이 완성됐을 때도 겨우 한 3% 정도 소화를 하는 거예요. 네. 분산 효과가.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그러면 분산하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예. 무슨 지하주차장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그건 저희들이 제안한 거예요. 네. 하도 좀 서울시나 롯데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하면 폐쇄까지도 걸자라고 해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거를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주민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근데 주민들이 오지 말라 네. 그러는 거는 지난번 타임스퀘어 때도 봤어요. 주민 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주차장을 열었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셨고요. 교통분과 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가 이렇게 허가를 했을까요?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만 제가 교통국가 위원장은 맞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정부위원회, 제가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위원회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시민자문당 운영같이 좀 어설픈 위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위원장이 없어도 회의가 진행되고 네. 뭐 의사 정족수도 없고 의결 정족수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시민자문단이 그 의결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위원장 저 스스로도 네. 제가 회의를 소집한 것도 없는데 또 회의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아주 기본적인 네. 자세가 서울시도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자문단은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를 위원장인 저도 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조집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사실도 나중에 듣고 아신 거예요? 허가한 거요? 오늘 할 한다는 것도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래요? 예, 최종적인 거는 이제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자회견하고는 제가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운영 절차나 이거는 서울시가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시민자문단이라면 예. 시민들 의견을 대표해서 좀 많이 들어야죠. 시민자문단이 아니네요, 그럼. 수렴된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회의도 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니 회의도 없었는데 결론이 나왔다니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시가 아마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글쎄요. 지금 법적으로 보면 네. 사실은 임시개장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롯데에서는 신청을 했을 거고 이거를 무한정 또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죠.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도의 미비라고 저는 보는데 임시개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런 것도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네.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반을 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데도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닫겠다. 이건 사고가 난 다음에 닫겠다는 건데 우리 국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사익을 위해서 마치 공익이 종속 변수가 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제도상의 어떤 미비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어쩔 수 없이 롯데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승인을 해준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로서도 어쩔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 문제들 시공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교통공학적으로 풀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드러날 수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대로 일단 16일 날 개장을 한다. 그러면 교통 문제는 어떤 것들이 당장 다가올까요? 지금도 거기를 교통지역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불을 보듯이 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거리는 지금 한쪽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연결도로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고 있고 겨우 그거를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서
좀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정도, 그 정도인데 그거 갖고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싶고, 또 하나 좀 심각한 것은 그 공사를 지금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하고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할지 네. 이런 것들도 가뜩이나 복잡한데 공사 차량도 또 드나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참 이 교통 문제가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 네. 참 뚜렷한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주차 예약제 네. 그리고 강력하게 가급적이면 이제 저 차량을 못 갖고 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좀 유료화 시킨다든가 극단적으로 복잡해지면 사거리가 완전히 막히면 그냥 주차장 폐쇄까지 폐쇄. 단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좀 서울시나 롯데에서도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나마. 예. 근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직은 좀 무망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혹시 자문단과 박원순 시장과도 좀 얘기를 직접 나누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좀 전에 이런 위원회 처음 봤다 그랬는데요. 네.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요? 예. 이런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 예. 정말 시장 자문위원회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정말 위원회를 좀 제대로 했어야죠. 그래야지 좀 당당하게 서울시도 우리 위원회 이름을 걸 텐데 그렇겠죠. 최소한 교통 분야만 보면 제가 분과위원장으로서 정말 좀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허수아비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결론을 올려도 그 결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문을 연 거가 되니까요. 그러게요. 하여튼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는 시민들이 곧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를 너무 교통공학적으로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롯데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을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도시정책적 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교통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개장을 하고 나서 교통대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선부터가 교통대란이라고 생각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네. 지금도 사거리가 아주 붐빌 때는 막혀버리거든요. 굉장하죠. 예, 예. 네. 근데 그 사거리 지금 현 수준보다 악화되면 네. 그 조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 수준보다 악화되면 최대한도로 네. 지금보다 너무 악화되지 않도록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잡으면 그래도 시민들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럴 수는 있을까요? 아마 서울시나 지금 롯데가 특단의 조치로 좀 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들이 잘 안 되면 다시 뭐 닫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일단 저층 개방도 이렇게 문제인데요. 고층부 공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층 부분이 개장했을 때 나타나는 교통 영향도 저희들이 분석은 했어요. 예. 그걸 보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완공되는 시점에 이제 주변 교통 상황이 개선될 거거든요. 네.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뭐 주변 도로 확장이라든가 예. 올림픽대로 지하화 이런 건데 문제는 그런 게 다 되더라도 너무 그거 되면 정말 그 교통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교통 전문가들도 확신을 못 해요. 네. 요것만 됐다고 해서 롯데 입장에서 보면 네. 약속한 거 다 했지 않느냐. 네. 이제 내후년 그 완공 시점에 이제 그렇게 나올 텐데 네. 정말 그거 갖고 그 잠실 사거리 일대가 교통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교통 전문가들도 그거는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너무 그 교통공학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예.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시민들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그 도시 정책을 끌고 갈 건지 네. 이런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은 단위, 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예. 자전거라든가 예. 또는 지금 지하철이 거기 있거든요. 네. 지하철 활용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하철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든가 네. 뭐 이런 좀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얘기도 들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정말 좀 의문투성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시고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이신 심익섭 교수와 함께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에 대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최근 여러 해외 조사에 따르면요, 글로벌 기업들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익도 내고요, 또 의사를 결정하는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빅데이터도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해외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수익 창출로 이어가고 있나요? 예. 최근에 이제 그 해외의 글로벌 컨설팅 기관 등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대기업 중역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대기업들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도 89%입니다. 네. 또한 이제 경영진들은 이제 빅데이터가 매출의 새로운 자원으로 파악하기도 하고요. 고객 유지와 확보, 그리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외 각국에서는 네. 빅데이터를 좀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의 어떤 숨어있는 요구를 파악한다든지 또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세요. 예, 먼저 고객의 요구 분석과 관련돼서는요. 빅데이터는 그 판매 데이터나 아니면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패스트 패션으로 유명한 자라나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서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요. 네. 빠른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제공하기도 하고 유사 성향을 가진 고객분에게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일본 편의점에서는 실제로 포인트 카드 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서 반복 구매율, 어떤 상품을 많이, 어떤 층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지를 분석해서 히트 네. 상품을 시키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동시 구매 패턴, 어떤 상품을 사면 어떤 상품을 같이 사는지 네. 이런 것도 분석해서 매출을 30%, 35%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 등도 있어서 실제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해외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또 이게 미래 예측에도 쓰인다고 하던데요. 예, 데이터는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과거와 현재의 규칙성과 상관성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브라질 월드컵 승부 예측을 한 바도 있고요. 네. 구글 검색 트렌드를 가지고 독감 유행도 예측을 했고요. 이미 구글은 2009년도에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경기가 침체되자 노후 차량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후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네. 이제 구글에서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트렌드를 보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 보고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미국의 같은 경우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입장 테마파크 입장객 수, 그다음에 예약된 호텔 객실 수, 그리고 올랜도 지역의 날씨 이런 등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6주간 필요한 직원 수하고 업무량을 예측해서 이걸로 전문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도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은 어떤가요? 국내는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기업은 한 20%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돼서 해외에서는 70-80%가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휘발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요. 거의 4년 만에 리터당 1,7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첫날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는데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도 하락세입니다.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만 호시절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3부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휴대전화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있는데요.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